유난히 숨막히는 여름날 아침이었다. 서울 가정법원 제3호 조정실 안은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부풀어 있었다. 이혼 조정 기일을 위해 마주 앉은 박현우는 연신 이마에 맺히는 땀을 닦아내며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그의 옆에는 이제 막 10살이 된 아들 박지훈이 작은 손으로 아빠의 손을 꼭 쥔 채 앉아 있었다. 아이의 눈에는 불안감과 함께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혼란이 서려 있었다. 혹시라도 아이가 겁을 먹을까 현우는 아들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그의 손 역시 긴장으로 축축했다. 맞은편 테이블에는 아내 서유진이 앉아 있었다. 한때는 서로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을 수 있었던 사이였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은 낯설기만 했다. 희미하게 떨리는 눈동자는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 초조해 보였고 하얗게 질린 얼굴은 위태로워 보이기까지 했다. 한때는 서로의 온기 없이는 잠들지 못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들 사이에는 차가운 얼음 강만이 흐르고 있었다. 양측 변호사들이 각자의 의뢰인을 대변하며 날카로운 단어들을 주고받았다. 조정위원으로 참석한 김민준 판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양측의 이야기를 번갈아 들었다. 그의 시선은 이따금씩 현우의 옆에 앉은 지훈에게 머물렀다. 어린아이가 이 차가운 공간에서 감당해야 할 심리적 압박감과 상처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 판사의 미간에는 옅은 주름이 잡혔다. 그는 법정에서 수많은 이혼을 다뤄왔지만 아이가 관련된 사건은 언제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렀다. 현우의 변호사는 박현우가 지난 10년간 가정을 위해 성실하게 일해왔으며 아들 지훈에게 더없이 헌신적인 아버지였음을 강조했다. 그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조정실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유진의 변호사 또한 지지 않고 그녀가 아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그리고 아이의 양육 환경에 있어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 동안 쌓여온 삶의 무게와 서로 다른 기억들이 충돌하며 조정실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시작된 불협화음이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의견 다툼이었고 그것이 잦은 말다툼으로 번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말들을 서슴지 않게 되었다. 대화는 사라졌고 집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지훈이는 그 침묵 속에서 누구보다 먼저 균열을 감지했을 것이다. 아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작은 얼굴에는 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현우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조정 절차가 길어지면서 현우는 지쳐갔다. 이 모든 것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마무리하고 싶었다. 하지만 유진은 쉽게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처절하게 자신의 입장을 항변했다. 현우는 그런 유진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아팠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팽팽한 대립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김민준 판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아빠의 손을 잡고 있는 지훈에게 향해 있었다. 지훈아. 판사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지훈이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 작은 수첩, 혹시 판사 아저씨에게 잠깐 보여줄 수 있겠니? 지훈이의 손에는 낡은 그림 수첩 하나가 들려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아이는 그 수첩을 잠시도 손에서 놓지 않았다. 학교에 갈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심지어 밥을 먹을 때조차 아이는 수첩을 소중하게 품고 있었다. 현우는 그저 아이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 것이라고만 생각했었다. 지훈이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아이의 작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 침묵은 오히려 조정실 안 사람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다. 현우는 조용히 지훈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지훈아, 괜찮아. 판사님께 보여드려도 돼. 아빠의 따뜻한 격려에도 지훈이는 망설였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수첩 표지만을 매만졌다. 유진은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미동도 없이 지훈이와 수첩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잠시 후 지훈이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수첩을 앞으로 내밀었다. 판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수첩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첫 장을 넘겼다. 처음 몇 장은 평범한 아이의 그림이었다.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해맑게 뛰어노는 모습, 집에서 아빠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를 따라 그린 그림들이었다. 현우는 그림들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지훈이가 이런 그림들을 그렸었지. 하지만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판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림의 분위기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어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어두운 골목길에서 만나 무언가를 주고받는 장면. 검은색 양복을 입은 낯선 아저씨들이 엄마와 함께 차를 타는 모습. 두꺼운 돈다발이 가득 담긴 가방을 들고 있는 손의 클로즈업. 그림은 서툴렀지만 아이의 시선으로 목격한 장면들이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아이가 꾸며낸 상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생생했다. 한 장 한 장 넘어갈수록 판사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조정실 안의 공기는 이제 숨막힐 듯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현우는 판사의 굳은 표정을 보며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도대체 지훈이가 무엇을 그린 것일까? 마침내 판사가 마지막 장을 넘겼을 때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심각함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현우와 유진을 번갈아 보았다. 이 그림들, 이게 대체... 판사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판사에게 다가가 수첩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지훈이의 그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림을 보는 순간 현우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림 속에는 현우가 전혀 알지 못했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아내 유진의 또 다른 모습들이 담겨 있었다. 낯선 남자들과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지고 거액의 돈이 오고 가는 위험한 거래의 현장들. 그림 속 유진의 표정은 차갑고 냉정했다. 평소 아들을 대하던 따뜻한 엄마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현우는 경악한 얼굴로 수첩 속 그림들과 맞은편에 앉은 유진을 번갈아 보았다. 유진의 변호사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유진 본인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채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건 아이가 오해하고 그린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유진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평소의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조정실 안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모든 시선이 유진과 현우 그리고 문제의 수첩에 쏠렸다. 현우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했다. 아들 지훈이가 직접 그린 그림들, 아이의 순수하고 겁먹은 눈빛,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상상이나 오해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듯 했다. 아내가 지훈이 엄마가 이런 끔찍한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훈이의 그림은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처럼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김민준 판사는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이 수첩의 내용이 단순한 오해인지 아니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인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이 그림들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이혼 소송을 넘어선 문제가 될 것입니다. 판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유진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엉킨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현우와 지훈이를 번갈아 보다가 고개를 돌리고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그 모습은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고, 혹은 또 다른 무언가를 감추려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지훈이를 감싸 안았다. 아이는 아빠의 품에 안겨 작게 흐느끼고 있었다. 조정실의 공기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내려앉았다. 예정되었던 조정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다. 법원 직원이 다가와 다음 기일을 다시 잡아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균열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한 아이의 작은 그림 수첩이 평범했던 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균열의 끝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현우는 아직 그 어둠의 깊이를 가늠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지훈이의 그림 속에 담긴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울 뿐이었다. 이 길고 긴 하루가 어떻게 끝날지 그는 알 수 없었다. 조정실을 나온 박현우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한 손으로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들, 지훈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문제의 그림 수첩이 불덩이처럼 들려 있었다. 복도를 빠져나와 법원 현관을 나서는 동안 등 뒤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지는 듯했다. 방금 전 조정실 안에서 벌어졌던 소동은 이미 아름아름 퍼져나갔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지훈이는 아무 말 없이 아빠의 옆에 바짝 붙어 걸었다. 아이의 작은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꾹 담은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현우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지만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다. 지금은 자신이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니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들 앞에서만큼은 강인한 아버지로 버텨야 했다. 법원 앞들 여름 햇살은 여전히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현우의 눈에는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였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혼이라는 현실 앞에 막막함을 느꼈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거대한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의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다. 아내가 지훈이의 엄마가 그런 끔찍한 일에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다. 아빠, 나 때문에 엄마가 화난 거 아니지? 주차장으로 향하던 길 지훈이가 겨우 입을 열었다. 아이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신이 그린 그림 때문에 엄마가 공영에 처했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현우는 걸음을 멈추고 무릎을 굽혀 지훈이와 눈을 맞췄다. 아니야 지훈아, 절대 네 잘못이 아니야. 지훈이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알았지? 현우는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 역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정작 그 자신도 무엇이 진실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조금 떨어진 곳에서 변호사와 함께 걸어 나오던 서유진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현우와 지훈이를 발견하고 잠시 걸음을 멈췄다. 창백한 얼굴, 초점 없는 눈빛. 그녀는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리고는 마치 도망치듯 서둘러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그 짧은 순간 현우는 유진의 눈빛에서 깊은 절망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포감을 읽었다. 그것은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의 눈빛과도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현우는 복잡한 생각들로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지훈이는 뒷좌석에서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너무나도 위태로워 보였다. 현우는 백미러로 그런 아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가슴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유진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한편 조정이 파행으로 끝난 후 김민준 판사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지훈이의 그림 수첩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았다. 아이의 서툰 그림체 속에 담긴 장면들은 보면 볼수록 심상치 않았다. 단순한 아이의 상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었다. 특히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 두꺼운 돈다발, 그리고 무엇보다 그림 속 여성의 얼굴이 서유진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그는 오랫동안 법조계에 몸담아오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접해왔다. 때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의 악의와 마주하기도 했고, 때로는 믿을 수 없는 우연과 마주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모든 것을 떠나 한 아이의 안전과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만약 이 그림들이 사실이라면
아이는 매우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었다. 김민준 판사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개인적인 루트를 통해 경찰청의 지인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다. 공식적인 수사 요청은 아니었다. 다만 아동복지 차원에서 우려되는 정황이 있으니 비공식적으로라도 서유진이라는 인물에 대해 간단한 신원조회나 주변 탐문을 해줄 수 있겠냐는 부탁이었다. 그는 지훈이의 그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섣부른 판단으로 일을 그르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단지 이혼 조정 과정에서 발견된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점들 때문에 아이의 안전이 염려된다는 정도로만 애둘러 표현했다. 경찰청의 지인은 판사의 부탁에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신중하게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저녁 현우는 지훈이를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지만 두 사람 모두 제대로 음식을 넘기지 못했다.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현우는 몇 번이나 유진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였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을 보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식사를 마친 후 현우는 지훈이의 방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지훈아, 아까 법원에서 판사님께 보여드린 그림들 있잖아. 혹시 그 그림들에 대해서 아빠한테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지훈이는 침대에 걸터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어렵게 입을 열었다. 엄마가 가끔 나한테 심부름을 시켰어. 심부름. 현우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무슨 심부름이었는데? 편지 같은 거. 다른 아저씨한테 전해주라고 했어. 그냥 편지인 줄 알았는데. 가끔은 두꺼운 봉투도 있었고. 엄마는 봉투를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지훈이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현우는 아이의 말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유진이 자신의 아들에게 그런 위험한 심부름을 시켰단 말인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이를 범죄의 도구로 이용하려 했던 것인가? 현우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함께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 아저씨들 어떤 사람들이었어? 지훈이가 기억나는 거 있어? 잘 모르겠어. 그냥 무서운 얼굴을 한 아저씨들이었어. 엄마는 그 아저씨들 만날 때 항상 긴장했고 나한테도 조용히 하라고 했어. 지훈이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아이의 기억은 단편적이었지만 그 단편적인 기억들이 모여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완성해가고 있었다. 현우는 더 이상 지훈이에게 묻는 것이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 같아 입을 다물었다. 그는 아이를 가만히 안아주었다. 아빠의 품에 안겨서야 지훈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의 뜨거운 눈물이 현우의 어깨를 적셨다. 한편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서유진은 현관문을 닫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다. 법원에서 있었던 일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손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떨림이 그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훈이의 그림 수첩, 그 안에 담긴 비밀들, 모든 것이 탄로나 버렸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상대방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몇 번을 다시 걸어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유진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방 안을 서성거렸다. 그러다가 문득 현우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다. 그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까? 아니, 그는 절대로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자신을 경멸하고 비난할 것이다.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야 할까 하지만 지훈이는 어떡하고 아들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수십 가지 생각들이 충돌하며 그녀를 더욱 깊은 혼란 속으로 빠뜨렸다. 그녀는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다급하게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USB 하나를 찾아냈다. 그것을 손에 쥔 그녀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뾰족한 수를 찾을 수 없었다. 그저 지훈이의 그림 수첩만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바로 그때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다. 현우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시간에 누구지 유진일까? 그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으로 다가가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뜻밖의 인물들이 서 있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두 남자. 그들은 자신들을 경찰이라고 밝히며 서유진 씨와 관련된 일로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라니. 현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벌써 이렇게 빨리 김민준 판사가 움직인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현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손길은 현우와 지훈이의 삶을 더욱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고 갈 터였다. 박현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예상대로 두 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다. 자신들을 이강민 형사와 그의 팀원이라고 소개한 그들은 현우에게 잠시 안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냐고 정중하게 물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지훈이는 이미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후였다. 아이에게 더 이상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후 이강민 형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현우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박현우 씨, 저희는 서유진 씨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확인차 방문했습니다. 어제 가정법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전해 들었습니다. 현우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법원에서 있었던 일이 벌써 경찰에까지 알려졌단 말인가? 김민준 판사가 움직인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경로가 있었던 것일까? 아, 네, 그렇습니다. 현우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저희가 알기로는 아드님 박지훈 군이 그린 그림 때문에 조정이 중단되었다고 하던데요. 혹시 그 그림들을 저희에게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형사의 말에 현우는 잠시 망설였다. 지훈이의 그림은 아예 순수한 시선으로 담아낸 어쩌면 서유진의 범죄를 입증할 수도 있는 중요한 단서였다. 하지만 그것을 경찰에게 넘긴다는 것은 아내를 자신의 손으로 고발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현우는 이내 마음을 굳혔다. 지금은 감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훈이의 안전이었고, 만약 유진이 정말로 위험한 일에 연루되어 있다면 하루빨리 그 실체를 밝혀내야 했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지훈이의 그림 수첩을 가져왔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이 형사에게 건넸다. 이 형사는 말없이 수첩을 받아들고 천천히 그림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의 미간이 조금씩 좁혀졌다. 그림을 다 본 후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현우를 바라보았다. 박현우 씨, 이 그림들에 대해 아시는 대로 전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특히 서유진 씨가 아드님에게 시켰다는 심부름에 대해서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현우는 어젯밤 지훈이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최대한 침착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진술했다. 낯선 남자들과의 만남, 두꺼운 봉투, 절대 열어보지 말라는 경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비밀로 하라는 유진의 당부까지.
현우의 진술을 듣는 동안 이 형사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알겠습니다. 박현우 씨,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사건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저희와 긴밀하게 연락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서유진 씨나 다른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느끼거나 이상한 낌새를 차하시면 즉시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 형사는 현우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형사들이 돌아간 후 현우는 거실에 홀로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다. 한편 경찰의 움직임은 생각보다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강민 형사팀은 김민준 판사로부터 전달받은 정보와 현우의 진술, 그리고 지훈이의 그림을 토대로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했다. 우선 서유진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탐문이 시작되었다. 그녀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과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최근 유진의 행적이나 주변에 수상한 인물들이 나타나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몇몇 이웃 주민들로부터 의미 있는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밤늦은 시간에 낯선 고급 승용차가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와 한참을 머물다 가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 엘리베이터에서 유진과 함께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 내리는 것을 목격했다는 사람, 심지어는 유진의 집 앞에서 고성이 오가는 것을 들었다는 사람도 있었다. 이러한 증언들은 지훈이의 그림과 현우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주었다. 동시에 유진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비밀리에 신청되었다. 그녀의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거액의 현금이 출처 불명의 계좌로부터 입금되거나 반대로 해외로 송금된 정황이 포착된다면 그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또한 유진의 통화 내역 역시 중요한 조사 대상이었다. 그녀가 누구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특히 해외 발신 번호나 대포폰으로 의심되는 번호와의 통화 기록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서유진은 이러한 경찰의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애써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법원에서 돌아온 이후 며칠 동안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창문 커튼을 모두 굳게 닫아 걸고 마치 세상과 단절된 사람처럼 지냈다. 머릿속은 온통 지훈이의 그림과 판사의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현우의 실망한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지난밤 찾아냈던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블랙 리버 조직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주고받았던 각종 자료들과 거래 내역, 그리고 조직원들의 신상 정보 일부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그녀에게 있어 일종의 보험과도 같은 것이었다. 만약 조직이 자신을 배신하거나 위험에 빠뜨리려 한다면 이 자료들을 이용해 방역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자신의 목을 조이는 덫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엄습했다. 다 지워야 해. 전부 없애야 해. 유진은 중얼거리며 컴퓨터에서 관련 파일들을 삭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단순한 삭제만으로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그녀도 잘 알고 있었다. 전문적인 복구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되살릴 수 있었다. 그녀는 인터넷을 뒤져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파괴하는 방법에 대해 검색했다. 그리고는 집 안에 있던 망치를 찾아들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컴퓨터 본체를 부수기 시작했다. 망치가 하드디스크 위로 내리꽂힐 때마다 섬뜩한 파열음이 방안을 울렸다. 그녀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한참 동안 광적인 파괴 행위를 계속하던 그녀는 마침내 힘이 빠진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산산조각난 컴퓨터 부품들이 그녀의 발밑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집 안에는 아직도 블랙 리버와 관련된 물건들이 남아 있었다. 조직으로부터 받은 현금 일부 위장용으로 사용했던 각종 서류들,
그리고 몇 개의 대포폰까지. 그녀는 그것들을 모두 찾아내어 커다란 가방에 쓸어 담았다. 그리고는 깊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어둠이 짙게 깔리자 유진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몰래 집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인적이 드문 한강변으로 차를 몰았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간 기름을 가방에 뿌리고 불을 붙였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그녀의 과거와 비밀들이 검은 연기가 되어 사라져갔다. 그녀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그 불길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제 모든 증거는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미 경찰의 수사망은 그녀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다음 날 현우는 이강민 형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서유진의 금융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불규칙적으로 입출금된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그중 일부는 해외 계좌와 연관되어 있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그녀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포폰 번호 몇 개도 확보했다는 소식이었다. 박현우 씨, 지금 서유진 씨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형사의 질문에 현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요, 어제 법원에서 본 이후로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젯밤부터 서유진 씨의 자택 주변에서 잠복 중이었습니다만 오늘 새벽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곳으로 피신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피신이라니. 현우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유진이 정말로 도망이라도 친 것이라면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터였다. 형사님, 그럼 저는 지훈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은 침착하시고 평소처럼 생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서유진 씨의 소재를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현우 씨와 아드님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저희 쪽에서 비공식적으로 보호를 해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형사의 말은 현우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는 전화를 끊고 나서 곧바로 지훈이의 방으로 달려갔다. 아이는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밝고 명랑한 그림이 아니었다. 어둡고 혼란스러운 색채들이 뒤섞인 마치 아이의 불안한 마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그림이었다. 현우는 지훈이의 옆에 가만히 앉아 아이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지훈아, 아빠가 꼭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가 우리 지훈이 꼭 지켜줄 거야.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아들의 그림 속에 담긴 공포와 불안, 그리고 아내를 향한 배신감과 분노가 그의 마음속에서 뒤엉키며 어떻게든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조여오는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졌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을 터였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험과도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만 그 그림자의 실체가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하다는 것을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다. 서유진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박현우는 밤새도록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경찰이 그녀의 행방을 쫓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일말의 안도감보다는 더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만약 유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혹은 그녀가 몸담고 있다는 정체불명의 조직으로부터 해코지라도 당한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비록 그녀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한때는 서로의 전부였던 아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훈이의 엄마였다. 다음 날 아침 이강민 형사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그는 현우에게 당분간 지훈이와 함께 경찰에서 마련한 안전가옥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서유진 씨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황이고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녀가 연루된 조직 블랙 리버라고 불리는 이들은 상당히 위험한 자들로 보입니다. 만약을 위해서라도 박현우 씨와 아드님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현우는 잠시 망설였다. 갑작스럽게 집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아이에게 또 다른 혼란과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형사의 단호한 어조와
블랙 리버라는 생소하면서도 섬뜩한 이름은 현우에게 더 이상 거절할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형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훈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죠. 간단한 짐을 챙겨 집을 나서는 현우와 지훈이의 모습은 마치 피난길에 오르는 사람들처럼 처량했다. 지훈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불안한 눈빛으로 아빠의 옷자락만 꼭 붙들고 있었다. 현우는 그런 아들의 작은 손을 잡으며 애써 미소 지었다. 지훈아, 며칠 동안 아빠랑 특별한 곳으로 여행 간다고 생각하자. 아무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있잖아. 안전가옥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평범한 빌라였다. 겉보기에는 여느 가정집과 다를 바 없었지만 곳곳에 설치된 CCTV와 24시간 상주하는 경찰관들이 이곳이 보통 장소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현우와 지훈은 그곳에서 외부와의 모든 접촉이 차단된 채 지내야 했다. 답답하고 불안한 시간들이었지만 적어도 이곳에서는 블랙 리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한편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은신처에 숨어 지내던 서유진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듯한 공포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선택들을 처절하게 후회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돈 때문이었다. 아니, 어쩌면 돈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몇 년 전 현우가 다니던 회사가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문을 닫게 되면서 가정경제는 순식간에 위기를 맞았다. 한동안 실업급여와 모아둔 돈으로 버텼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매달 날아오는 대출이자 고지서와 생활비 압박은 숨통을 조여왔다. 현우는 재취업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경기가 좋지 않은 탓에 번번이 낙방에 쓴 잔을 마셔야 했다. 유진 역시 맞벌이를 해왔지만 그녀의 수입만으로는 세 식구의 생계를 꾸려나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절망감이 깊어질 무렵 우연히 옛 동창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 자신을 무역회사 대표라고 소개한 그 남자는 유진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다.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없어도 간단한 심부름이나 서류 전달만으로도 꽤 괜찮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의심도 들었지만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을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유진은 그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웠다. 딱 한 번만, 이번 달만 넘기자. 그런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었다. 처음 맡은 일은 정말로 간단했다. 특정 장소에 가서 서류 봉투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작은 물건을 옮겨주는 정도였다. 약속된 수고비는 생각보다 두둑했고 현금으로 바로 지급되었다. 유진은 오랜만에 만져보는 목돈에 잠시나마 경제적 어려움을 잊을 수 있었다. 그렇게 몇 번의 간단한 심부름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었다. 일이 익숙해질수록 그들이 요구하는 일의 강도는 점점 더 높아졌고 위험 수위도 함께 올라갔다. 처음에는 단순한 서류였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현금 다발로 바뀌었고 심지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약품이 담긴 상자를 운반하는 일까지 맡게 되었다. 유진은 그때서야 자신이 발을 들인 곳이 평범한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발을 담근 후였다. 블랙 리버. 그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불렀다.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그들은 철저하게 익명 뒤에 숨어 움직였다. 유진은 자신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자신이 옮기는 물건들이 정확히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저 지시받은 대로 움직이고 약속된 돈을 받을 뿐이었다. 몇 번이나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조직은 교묘한 방법으로 그녀를 올감했다. 처음에는 회유와 설득이었다. 유진 씨처럼 유능한 사람이 이 정도 일로 그만두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고생하면 예전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 계속해서 거부 의사를 밝히자 그들의 태도는 돌변했다. 협박과 위협이 시작된 것이다.
서유진 씨, 당신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한 일들을 잊었습니까? 만약 당신이 여기서 발을 뺀다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가족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당신 남편, 그리고 당신 아들. 박지훈이라고 했죠. 아이가 참 귀엽더군요. 가족을 언급하는 그들의 협박은 유진의 마지막 저항. 의지마저 꺾어버렸다. 특히 아들 지훈이를 거론했을 때 그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다. 결국 유진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직은 그녀에게 더욱 위험하고 교묘한 임무를 지시했다. 바로 아들 지훈이를 이용하라는 것이었다. 아이를 데리고 물건을 전달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경찰도 어린아이를 함부로 검문하지는 못하죠. 당신 아들에게 간단한 심부름이라고 시키세요. 아이는 엄마 말을 잘 들을 테니까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유진은 온몸으로 거부했다. 아무리 자신이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해도 아들만큼은 이 더러운 일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조직의 압박은 상상 이상으로 거셌다. 그들은 지훈이의 학교 사진까지 보여주며 만약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협박했다. 유진은 결국 무너졌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을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때부터였다. 유진은 지훈이에게 엄마 친구에게 중요한 서류를 전달해달라며 위험한 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 가끔은 두꺼운 봉투를 들고 낯선 아저씨들을 만나러 가기도 했고 어두컴컴한 지하 주차장에서 물건을 건네받기도 했다. 유진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죄책감에 몸서리쳤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이 지훈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될 무렵 유진은 차라리 이 기회에 현우와 완전히 갈라서면 이 모든 악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지훈이의 그림 수첩이 공개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다. 지금 은신처에서 유진은 마지막 남은 돈과 위조 여권을 손에 쥔 채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조직으로부터는 끊임없이 연락이 왔다. 빨리 해외로 도피하라는 지시였다. 그들은 이미 유진을 버릴 카드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떠날 수가 없었다. 지훈이가 눈에 밟혔다. 아들을 이대로 두고 떠난다면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할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은신처로 사용하고 있던 낡은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번호. 유진은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서유진 씨,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잊었나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블랙리버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다. 만약 당신이 우리 지시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경찰에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린다면 당신 남편과 아들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들의 안전가옥 위치도 파악해두었으니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마시죠. 그 말은 유진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들이 현우와 지훈이의 위치까지 알고 있다니 유진은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어 보였다. 조직의 말대로 움직이는 것 외에는.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발 제 남편과 아들만큼은. 유진은 울먹이며 애원했다. 수화기 너머로 남자의 차가운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전화가 끊어진 후 유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과거의 덫은 현재의 위협이 되어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녀는 또다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일까? 어둠은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블랙 리버의 협박은 서유진에게 더 이상 어떤 선택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직이 마련해준 해외 도피 계획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알려준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새로운 신분.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지만 유진의 마음은 한없이 무겁고 불안했다. 이대로 떠나면 다시는 지훈이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현우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아들과 남편의 안전을 위해서는 자신이 사라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출국 당일 유진은 새벽 일찍 은신처를 나섰다. 조직원이 알려준 대로 그녀는 여러 번 택시를 갈아타고 인적이 드문 공항 외곽의 한적한 도로에 도착했다. 약속된 장소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 안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냉정한 표정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유진에게 위조 여권과 비행기 표를 건네며 짧게 말했다. 탑승 수속은 이미 끝내뒀으니 당신은 보안 검색대만 통과하면 됩니다. 공항 안에도 우리 사람이 있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쓸데없는 짓을 하거나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당신 가족의 목숨이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남자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유진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었다. 한편 경찰은 서유진의 출국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강민 형사팀은 블랙 리버의 조직원 중 한 명을 비밀리에 접촉하여 회유하는 데 성공했고, 그로부터 유진의 구체적인 도피 계획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인천국제공항 오늘 오후 3시 파리행 비행기. 시간은 촉박했다. 이강민 형사는 즉시 공항경찰대와 공조하여 공항 내부의 수사팀을 급파했다. 동시에 박현우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박현우 씨, 서유진 씨가 오늘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도피하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항으로 이동 중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모든 것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받는 현우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유진이 이대로 해외로 도주해버린다면 그녀가 저지른 죄에 대한 진실은 영원히 묻혀버릴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훈이는 엄마를 영영 볼 수 없게 될지도. 물론 그녀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고 싶지는 않았다. 형사님, 저도 지금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지훈이와 함께 가겠습니다. 현우의 갑작스러운 말에 이 형사는 당황했다. 박현우 씨,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까지 데리고 오시는 건 아닙니다. 가야 합니다. 지훈이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형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다만 절대로 경찰의 작전 방영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멀리서 상황을 지켜봐 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현우는 안전가옥을 담당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지훈이와 함께 급히 공항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지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마음속에는 이미 어렴풋이나마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현우는 그런 아들의 옆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오후 2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은 해외로 떠나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서유진은 군중 속에 섞여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녀의 불안한 눈빛과 초조한 걸음걸이는 평범한 여행객과는 확연히 달라 보였다. 그녀는 끊임없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경계하는 듯했다.
보안 검색대로 향하던 그녀의 눈에 문득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다. 이강민 형사였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사복 차림의 형사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그녀를 에워싸고 있었다. 유진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서유진 씨,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이강민 형사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순간 유진은 본능적으로 뒤돌아 도망치기 시작했다. 출국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형사들이 그녀의 뒤를 쫓았다. 거기서 외침과 함께 공항 바닥을 울리는 구둣발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유진은 필사적으로 달렸다. 하지만 사방이 막힌 공항 안에서 그녀가 도망칠 수 있는 곳은 없었다. 막다른 길에 몰린 그녀는 결국 한쪽 구석에서 숨을 헐떡이며 멈춰 섰다. 그녀의 앞을 여러 명의 형사들이 가로막고 있었다. 그때 조직원이 말했던 공항 안에 우리 사람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 형사들을 저지하려 했다. 그는 거칠게 저항하며 유진을 데리고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노련한 형사들에게 제압당하고 말았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느낀 순간 유진은 힘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이강민 형사가 다가와 그녀의 팔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는 금속성 소리가 유진의 심장 깊숙이 파고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공항 한쪽에서 이 모든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보고 있던 현우와 지훈이가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현우는 지훈이의 눈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아이는 엄마가 수갑을 차고 형사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똑똑히 보고 만 후였다. 지훈이의 작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이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큰 눈으로 엄마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유진은 아들의 모습을 보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지훈아, 엄마가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멀리까지 닿지 않았지만 그녀의 입 모양과 절규하는 듯한 표정은 아들을 향한 처절한 사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현우는 떨리는 지훈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눈시울도 뜨거워졌다. 도망치지 말고 모든 것을 털어놓으라고 그러면 방법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다는 유진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형사들이 유진을 데리고 이동하려 하자 현우는 자기도 모르게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이강민 형사가 조용히 그의 앞을 막아섰다. 박현우 씨, 이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더 이상은. 현우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유진은 형사들에게 이끌려 출국장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고 위태로워 보였다. 한때는 누구보다 빛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범죄자라는 낙인과 함께 어두운 철창 속으로 사라져갈 운명이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공항의 소동은 서서히 잦아들었다. 하지만 그곳에 남겨진 현우와 지훈이의 마음속에는 쉽게 가시지 않을 깊은 상처와 슬픔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현우는 무너져 내릴 듯 우는 지훈이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길고 길었던 악몽 같은 시간이 이렇게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있었다. 부서진 날개로는 더 이상 날아오를 수 없었다. 서유진이 체포된 후 세상은 떠들썩했다. 언론은 연일 어린 아들을 범죄에 이용한 비정한 엄마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그녀의 사진과 함께 사건의 전말을 대서특필했다. 블랙리버라는 범죄 조직의 실체와 그 규모 그리고 경찰이 확보한 증거들이 조금씩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사람들의 분노와 혐오는 극에 달했다. 서유진은 법정에 서기도 전에 이미 여론의 혹독한 심판을 받고 있었다. 경찰 조사는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던 유진도 지훈이의 그림 수첩과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공항에서 함께 체포된 조직원의 결정적인 증언 등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 앞에서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블랙 리버에 어떻게 연루되었는지, 그리고 조직의 강요와 협박 속에서 어떤 일들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자백하기 시작했다. 물론 아들 지훈이를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항변했지만 그녀의 주장은 공허한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다. 몇 달 후 서유진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박현우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 중 한 명으로 법정에 서야 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가정법원 조정실에서 처음 지훈이의 그림 수첩을 발견했을 때의 상황과 그 이후의 일들을 증언하는 것은 그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그의 옆에는 지훈이가 없었다. 아이에게 엄마가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그리고 아빠가 엄마의 죄를 증언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 큰 상처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대신 지훈이의 그림들은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중요한 증거 자료로 제출되었다. 재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유진의 변호인은 그녀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조직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에 가담하게 된 점, 그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유진이 단순 가담을 넘어 조직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특히 미성년자인 아들을 범죄에 이용하려 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주장하며 중형을 구형했다. 마침내 선고 공판일. 법정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피고인석에 앉은 서유진은 초췌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절망과 후회의 빛이 어려 있었다. 잠시 후 재판장이 된 김민준 판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피고인 서유진은 마약류 밀수 및 유통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 등 제기된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됩니다. 특히 자신의 아들을 범죄의 도구로 삼으려 한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징역 12년. 그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유진은 아무런 반응 없이 그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방청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현우는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한때 사랑했던 아내가 이제는 차가운 교도소 담장 안에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그녀가 저지른 죄에 대한 당연한 대가라는 생각도 들었다. 복잡한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다. 재판이 끝난 후 현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법원을 나섰다. 그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훈이에게로 향했다. 아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 멍하니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현우는 아들의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훈아, 엄마 재판이 끝났어. 아주 오랫동안 우리 곁에 없을 거야. 지훈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눈동자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그 모습이 현우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차라리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지훈이는 오랜만에 현우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아이는 잠꼬대처럼 엄마 하고 몇 번이나 불렀다. 현우는 그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 지훈이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그를 짓눌렀다. 서유진의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블랙 리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었고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검거되었다. 언론에서는 지훈이의 그림 수첩이 거대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고 보도하며 아이의 용기를 칭찬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관심들이 현우와 지훈이에게는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왔다.
지훈이는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다. 쟤네 엄마 감옥 갔대. 아이들의 잔인한 말들은 비수가 되어 지훈이의 가슴에 꽂혔다. 현우 역시 직장 생활을 제대로 이어가기 어려웠다. 주변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디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다. 결국 현우는 중대한 결심을 내렸다. 이 도시를 떠나기로 한 것이다. 지훈이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사람들의 편견 속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아무도 자신들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는 인터넷을 뒤져 한적한 바닷가 근처의 작은 도시를 찾아냈다. 그곳이라면 지훈이와 함께 조용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후 현우는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지훈이에게 이사 계획을 이야기했다. 지훈아, 아빠랑 아주 멋진 바닷가 마을로 이사 갈 거야. 그곳에는 넓은 바다도 있고 예쁜 갈매기도 있대. 우리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어때? 지훈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거기 가면 엄마도 만날 수 있어. 현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엄마는 아주 멀리 있어서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 지훈이가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으면 언젠가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아빠가 약속할게. 그것은 어쩌면 지키지 못할 약속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 현우는 그렇게라도 말해야 했다. 아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심어주고 싶었다. 지훈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작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어려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아주 작은 기대감도 엿보이는 듯했다. 이삿짐을 정리하던 날 지훈이는 자신의 낡은 그림 수첩을 꺼내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이제는 희미해진 엄마의 얼굴과 악몽 같았던 과거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이는 그 수첩을 조심스럽게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그리고는 새하얀 스케치북을 꺼내 펼쳤다. 무엇을 그릴까 잠시 고민하던 아이는 이내 창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과 문개구름을 그리기 시작했다.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이전의 그림과는 달리 밝고 희망찬 색채들이 아이의 손끝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현우는 그런 지훈이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심판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지만 이제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비록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서로가 함께라면 분명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현우는 굳게 믿었다. 그들의 앞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을 떠나 그들이 정착한 곳은 동해안의 작은 항구 도시였다. 현우가 인터넷에서 본 사진 그대로 그곳은 아담하고 평화로운 풍경을 간직하고 있었다. 빌딩 숲 대신 탁 트인 하늘과 푸른 바다가 시야를 가득 채웠고 아침이면 갈매기 울음소리가 시끄러운 자동차 경적 소리를 대신했다. 이사 온 첫날 지훈이는 낯선 환경에 어색해하면서도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를 한참 동안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그 모습에 현우는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새로운 집은 예전 서울 아파트보다 훨씬 작고 소박했지만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당이 딸려 있었다. 현우는 지훈이와 함께 마당 한쪽에 작은 텃밭을 만들고 아이가 좋아하는 방울토마토와 상추를 심었다. 햇볕 좋은 날이면 부자는 나란히 앉아 텃밭을 가꾸거나 바닷가로 나가 모래성을 쌓고 파도와 장난을 쳤다. 서울에서의 숨막히는 일상과는 전혀 다른 느리고 평온한 시간들이 흘러갔다. 현우는 동네의 작은 수산물 가공 공장에 일자리를 구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고된 일을 해야 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지훈이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었다. 다행히 공장 사람들은 낯선 이방인인 현우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소박하지만 전기 넘치는 시골 인심은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 지훈이는 새로운 학교에 전학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잔뜩 긴장한 채 말도 거의 하지 않았지만 담임 선생님의 따뜻한 배려와 몇몇 친구들의 순수한 관심 덕분에 조금씩 학교 생활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다. 쉬는 시간이면 아이는 교실 창가에 앉아 바다를 그리거나 운동장 구석에서 혼자 그림을 그렸다. 예전처럼 어둡고 혼란스러운 그림이 아니었다.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 힘차게 날갯짓하는 갈매기, 그리고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빠의 얼굴. 지훈이의 스케치북은 점차 밝고 따뜻한 색채들로 채워져 갔다. 어느 주말 오후 현우와 지훈이는 방파제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이가 문득 현우에게 물었다. 아빠, 엄마도 이 바다를 보면 좋아할까? 현우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분명 좋아할 거야. 엄마도 언젠가 지훈이가 이렇게 멋진 바닷가에서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아주 기뻐할 거야. 엄마, 많이 보고 싶어. 지훈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다. 현우는 가만히 아들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지만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현우에게는 큰 위안이었다. 시간은 더디지만 분명 치유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밤 현우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다. 늦은 시간이었기에 그는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현우가 몇 번이나 다시 물었지만 상대방은 끝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현우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단순한 장난 전화일 수도 있었지만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블랙 리버의 잔당이 아직도 그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는 옆에서 잠들어 있는 지훈이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현우는 아이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더 이상 과거의 악몽이 이 아이의 삶을 방해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어젯밤의 불길한 전화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다. 지훈이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아이의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었다. 지훈이는 식탁에 앉아 간밤에 그린 새로운 그림을 현우에게 보여주었다. 활짝 웃는 돌고래 가족이 푸른 바다 위를 힘차게 뛰어오르는 그림이었다. 아빠, 나 어젯밤에 돌고래 꿈을 꿨어. 그래서 그려봤는데 어때? 아이의 얼굴에는 해맑은 미소가 가득했다. 현우는 그 그림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래, 이것이 바로 자신이 지켜내야 할 행복이었다. 그는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정말 멋진데. 우리 지훈이는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이따 오후에는 아빠랑 같이 저 그림 속 돌고래처럼 바닷가에서 신나게 놀아볼까. 정말 와, 신난다. 지훈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환호성을 질렀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작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삶은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지만 잔잔한 파도 소리와 함께 새로운 희망들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었다. 지훈이의 스케치북에는 이제 어두운 그림자 대신 따뜻한 햇살과 푸른 바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소가 그려지고 있었다. 현우는 그런 아들을 지켜보며 자신도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다. 어쩌면 먼 훗날 지훈이는 엄마에 대한 기억을 희미하게나마 떠올리며 그녀를 용서하게 될지도 몰랐다. 그리고 현우 역시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털어내고 진정한 평화를 찾게 될 날이 올지도 몰랐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갈 터였다.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이야기들이 파도 소리와 함께 시작될 것이었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상처와 함께이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잔잔한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새로운 내일을 꿈꾸고 있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찾아올 햇살 아래 한 걸음씩 미래로 나아갈 것을 조용히 다짐했다.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파란만장했던 여정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나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 채널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의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무엇보다 저희 채널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